안녕하세요. 저는 사수가 없는 저는 어떻게 학습하고 성장하나요 발표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999년에 게임 개발자로 시작해서 2014년부터 웹과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차경국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주로 한나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요. 몇몇 스타트업에서 CTO를 역임하고 포리투 서울이나 네이버 부스트캠프, 국민대학교에서 멘토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학습과 성장, 코칭을 키워드로 푸딩캠프라는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입문하기 전인 1999년에 저는 이제 아마추어 게임 개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멤버분들은 웃으신 거는 대략 연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PC통신인데요. PC통신에 있는 게임 제작 동호회에서 주로 활동했었고요. 당시에 게임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나 교육 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게임 제작 동호회에 유용한 자료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여러 계셨는데 그래도 어디서부터 뭐부터 시작해 이제 감도 안 잡혀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저찌 조금씩 성장하던 저는 이제 1999년에 게임 개발사에 입사했는데요. 좋은 선배가 있었지만 그분들도 이제 실무 처리하느라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어깨 너머로 일하면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의아했어요.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분들은 저런 걸 어떻게 하는 걸까? 저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지? 저 선배들은 저보다 더 횡한 환경에서 시작했을 텐데 저분들이 잘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혼자 그리고 알아서 개발과 관련된 뭔가를 학습하고 성장했어요. 아마추어 게임 개발 시점부터 28년, 업계의 발을 들인 시점부터 25년 동안 그래왔고요. 혼자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도 가끔 혼자 이렇게 끙끙대며 고생하는데 옆에서 쓱 지나가면서 알려준 반복들 했더니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 가르쳐주고 도와줬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거나 일을 처리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수나 코치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가끔은 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멘토로서 멘토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멘티들이 굉장히 좀 똘똘하고 열심히 일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날은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한날은 어떻게 공부하세요? 이런 질문을 좀 받는데요. 제가 주니어였던 20여 년 전이나 요즘이나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코칭해줄 사수나 코치가 여전히 없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대체 코치가 그리고 사수가 무엇을 하기에 사수 하는 걸까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사수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적합한 환경에서 학습할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의도적인 수련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코칭해주고 나의 학습 활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으면 성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사수나 코치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무슨 질문입니다. 있으신가요? 나는 있다. 그런 좋은 분이. 네, 네.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렇다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걸까요? 답변 내주시고 좋습니다. 이분 좀 네, 물론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가상 코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진짜 코치가 없다면은 그들이 해주는 것들을 대신해주는 가상 코치죠. 오늘 제 발표는 이 이야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학습하시나요? 자신만의 학습 체계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혼자 학습하는 방법이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약간 추상화해서 분류를 하니까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학습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거나 아니면 한 번에 한 주씩 집중해서 전복해 가거나 열심히 머리에 주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때그때 구글링이나 챗GPT 같은 걸 이용해서 익혀가지고 쓰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날 잡고 집중해서 학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마감 주도 개발, 아니 학습이라고 해서 벼락치기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손은 들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종종 사용하는 학습 방법이 몇 개 있으신가요? 3개 이상 있으신가요? 네. 뇌과학과 인지심리학 분야 연구에 따르면 이 학습 방법들은 효율도 효과도 떨어집니다. 이 6가지 중에 한 4개는 집중 연습, 하나는 반복 읽기고요. 벼락치기는 맨 마지막에 있었죠. 벼락치기는 단기간 내에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집중 연습과 반복 읽기가 어떤 학습법일까요? 먼저 집중 연습이란 완전히 익힐 때까지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학습 방법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 반응이 없었군요. 여기 나오시죠. 네. 집중 연습이란 완전히 익힐 때까지 한 번에 한 가지씩 학습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아예 교육 방식 자체가 이런 집중 연습인 경우도 많죠. 외국어 단기 훈련 캠프, 속성 집중 학습을 내세워서 단위 과목을 집중 교육한다든지, 압축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몰아서 주말에 교육 세미나를 한다든지. 반복 읽기는 이름 자체에서 어떻게 학습하는지 잘 드러나는데요. 무려 이에 대해서는 60여 년 전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자인 앤델 툴빙 실험이 되게 유명한데요. 두 집단이 있어요. 이 두 집단은 영어 단어 명사가 적힌 목록을 받습니다. 그걸 쭉 읽고 잠시 후에 두 집단에 다시 새로운 영어 단어 목록을 주는데요. A 집단은 방금 읽은 거하고 똑같은 걸 줬고요. 똑같은 명사가 있는 걸 줬고, B 집단은 다른 걸 줬습니다. 그에 대한 학습 결과는 통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미리 노출된 경험이 이후 회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중 연습과 반복 읽기가 왜 학습 효과가 좋지 않은 걸까요? 우선 이 학습법은 학습할 대상, 즉 정보를 단기 기억 속에서 넣다 뺐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기억은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구분되는데요.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만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보가 단기 기억에서만 맴돌면은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고 능숙해졌다고 여기게 됩니다. 안다는 느낌을 받는 건데 실은 이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익힌 기술은 내가 익히고 있다라는 체감이 되게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빠르게 망각하는 것은 잘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습한 것 같아서 진도를 나갔는데 실은 방금 학습한 거를 이제 망각하게 되고 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한 통합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학습 방법들은 통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학습 원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건 뇌는 매우 거대한 네트워크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장기하고는 다른 특성인데요. 1280억 개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어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정 신경세포나 조직이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그 자체로서 활성화돼서 기능하죠. 예를 들어서 걷기라는 운동에 관여하는 뇌 구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신경세포 네트워크가 그 기능을 대체해서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게끔 그래서 재활 훈련을 하죠. 네, 그렇게 기능을 합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신경가소성은 뇌가 성장하고 재조직하면서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신경세포들이 화학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연결이 되고 새로운 신경망이 생성되죠. 반복과 연습을 하면 신경 연결이 강화되는데 반복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연결이 점점점 약해지고 결국 끊겨서 잊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에 따른 변화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가 있죠. 뇌가 네트워크라는 사실에 관련된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기억은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고 읽는 것처럼 기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런 감각으로 들어온 정보는 조각조각 나뉘어서 뇌의 여러 부위의 화학과 전기적 대칭물로 변환돼서 새겨집니다. 1280억 개의 신경세포가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뇌는 패턴 조각들을 조합해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1280억 개의 신경세포, 그러니까 노드죠. 이런 노드가 서로 조합되는 경우의 수를 뽑으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겠죠. 2에 64만 하더라도 우주에 있는 원자보다 숫자가 더 크니까요. 네.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우리 뇌는 정보의 저장량이 무한하다고 합니다. 기억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 즉 기억을 해내는 것은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여러 구역으로부터 화학물질과 전기를 사용해서 재구성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특정 위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오는 것처럼 기억을 읽어오는 게 아니라 패턴 조각들을 가져와서 조합해가지고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일정하지 않죠. 이런 동작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 뇌의 신경세포가 더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룰수록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학습은 기억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학습은 기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기억은, 즉 학습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부호화, 통합, 인출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림 귀엽죠? 네, 챗 GPT로 그린 겁니다. 네. 여러분은 인코딩이라는 용어 많이 접해보셨죠? 네, 뇌도 인코딩을 하는데 이걸 부호화라고 합니다. 뇌 안에서 지각된 것들이 화학과 전기적 대체물로 변환된 후에 우리가 관찰한 패턴에 대해서 신적 표상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표상에 생겨난 표상을 기억 흔적이라고 하는데 감각으로 들어온 정보를 토대로 의미가 부여된 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 흔적은 단기 기억에 짧게 머무는데요. 단기 기억에 저장된 표상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여기서 불안정하다는 의미는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의미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기존에 있던 기억들하고 연결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가 네트워크로서 다른 연결과 쉽게 대체될 수 있고 그 연결이 약해지면은 우리는 그 들어온 정보를 잊게 되는 거죠. 뇌는 기억 흔적, 그러니까 제가 앞서 조각이라고 표현한 것들을 재조직하고 안정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 동안 뇌가 그 지식을 재생하거나 예행 연습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빈 곳을 채우고 과거의 경험 및 장기 기억에 저장된 기억을 연결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 기억들이 활용되는 거죠. 학습의 기존 지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학습하는 과정이 혼란스럽고 감당하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통합 과정이 일어나는 원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하고는 안 맞는 거야 라고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근데 이 과정에는, 이 통합 과정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 걸리는데 대개는 하루 정도의 간격을 둡니다. 그래서 휴식이나 수면이 기억 통합에 기여하는 겁니다. 수면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 형태로 저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단지 기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면이 부족하면 악영향이 미치는데요. 수면하는 동안 뇌를 청소를 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뇌에서 대사를 하면서 발생한 단백질 폐기물이라든지 뇌 척수액을 빼내는 혈관 네트워크인데 이게 밤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폐기물들이 뇌에 쌓이면 플라그를 형성하고 신경세포의 기능을 저해시키고 보상을 주는 자극에 더 민감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격앙된 감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서 이제 밤에 잠을 안 자면 살이 찐다는 게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귀엽죠? 앞서 기억 저장량을 제가 무제한이라고 했는데 공감하시나요? 네.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가 보네요. 보통 공감 못하는데 그 이유가 인출과 관련돼서 그래요. 제가 아까 꼽은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 6가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주실 겁니다. 어쨌든 아무튼 주실 겁니다.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기억이 한정적인 이유는 저장이 한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인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오면서 재구호화되고 통합돼서 자리를 잡는데 이 자리를 잡은 기억에 단서를 붙입니다. 이 단서로 기억을 회상하는 건데요. 우리한테 익숙한 걸로 예를 들면 해시 테이블의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시 테이블에는 값에 접근하려면 키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키 역할을 하는데 뇌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은 단서를 결합시킬 때 기존 지식하고 경합을 시킵니다. 그 경합에서 살아남은 정보에 단서를 붙이게 돼요. 근데 단서나 연결이 끊겼다고 정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를 탈 줄 아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을 때 처음에는 조금 미숙하고 위태위태하지만 곧 굉장히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에 연결이 이루어지거나 단서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출을 반복하면 더 빠르게 인출할 수 있도록 신경세포가 강화되는데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입문 단계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조건문도 떠듬떠듬 이 문법이 왔나 이렇게 작성하지만 인출이 반복돼서 문법에 익숙해지면은 딱히 의식하지 않고도 손이 자연스럽게 조건문을 작성하게 되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화했지만 장기 기억에 자리 잡은 기억에는 다양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이름을 귀로 들었을 뿐인데 그 맛을 회상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노랫소리가 뇌에서 들리는 듯이 떠오르기도 하죠. 이번엔 기억의 유형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이패드 좀 주세요. 기억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감각 기억은 이름 그대로 감각 자극을 기억하는 겁니다. 1초 미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기억돼서 사실상 우리는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보가 부호화되지 않은 사실상 날 것 그대로여서 대부분은 소실됩니다. 단기 기억은 전전두엽에서 관장하는데 1분 이하의 시간 동안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저장되니까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는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단기 기억은 정보를 기억하려고 정신을 집중하고 그 정보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비슷한 정보들을 한데 모으려고 할 때 단기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 단기 기억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특성이 있는데요. 뇌한테 우리는 지금 뭔가를 기억해야 돼 라고 암시만 해도 짧게 단기적으로 단기 기억 능력이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기억인데요. 앞서 통합과 인출에 대한 내용 설명문이 대부분 이 장기 기억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해마가 처리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뇌의 여러 부위에 나뉘어서 저장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장기 기억이 감정과 관계된다는 점인데요. 감정을 관장하는 뇌 부위 중 편도체가 있습니다. 해마와 바로 붙어 있죠. 바로 이렇게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은 해마도 덩달아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유지하면은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감정 자체를 억제하면요, 소수의 신경세포만이 기억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원리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좀 실천적인 학습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내로 끝내주세요. 시간을 거의 다 돼가지고. 이렇게 알려진 방법 중 하나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 귀에 자신이 읽는 거에 귀를 기울여서 내용에 그 주의를 기울이면은 단기 기억,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또 영역이 있는데 이 작업 기억 능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 인출은 뇌의 여러 부위 활성화되면서 일어나는데 소리내서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에 있는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으로 읽는 묵독보다는 더 강범위하게 뇌가 활성화돼서 학습 효과가 올라갑니다. 노트 요약도 많이 알려진 방법인데요. 노트 요약을 할 때 우리는 요약할 대상을 찾느라고 전두엽에 굉장히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올라가는데요. 전두엽이 통제권을 갖고 일을 잘해 나가고 있다고 여기면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면은 집중력이 상승하고요. 노트를 요약하면서 정리하고 요약하고 분류하는 이 과정 자체가 고차원적 인지 활동이고 그래서 몰입 경험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이 전두엽으로 하여금 통제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들을 때 녹취하듯이 노트를 작성하면 안 되고요. 강의는 그 강의에 집중을 하고 노트는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합니다. 빠르게. 강의가 끝난 뒤에 그 키워드를 서술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책에 줄 긋는 것도 일종의 요약이지만은 줄 긋는 데서 그치지 말고 줄 긋은 걸로 다시 요약 정리를 해야 됩니다. 1분 남았는데 7분 분량이 남았어요. 네, 그 태정태세 문단세 아시죠? 네. 이게 더미짓기 청킹이라고 합니다. 그 기억하기 좋게 정보의 의미를 갖도록 분류하고 재구성하는 건데요. 이것도 기억 효과를 높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청킹된 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청킹을 했을 때 훨씬 효과가 큽니다. 스태프분들이 조금 봐주시는가 봐요. 빨리 하겠습니다. 예습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복습이죠. 복습은 이 되게 유명한 망각곡선인데요. 이 망각곡선에 따라서 복습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20분 이내에는 58%가 남고 1시간 이내는 44%, 하루 이내는 33%, 일주일 이내는 25%, 한 달 후에는 21%밖에 안 남는데요. 요 주기로 우리가 복습을 하면은 거의 기억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이진 않아요, 이런 단계가. 그래서 복습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적어도 24시간 안에 한 번이라도 복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33%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복습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33%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기억 인출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인출하려고 노력할수록 뇌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고 기억을 강화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치과원 애를 찾아다니면 됩니다. 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은 각 교시마다 수업 과목이 바뀌죠. 월요일은 수학만 공부하고 화요일은 영어만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교시는 수학, 2교시는 국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월요일은 수학만 계속 하고 화요일은 국어만 하고 이런 식이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섞을까요? 이게 실제로 이런 한 과목 위주로 집중하는 게 학습이 잘 되는 기분도 들게 하거든요. 근데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학습할 주제를 여러 개를 교차해서 하고 변화를 주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화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실험에서 공 던지기를 했었는데 60m에서 던지는 훈련만 하는 집단이 있고 60에서 120m 범위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던지는 그룹이 있는데 훈련 결과는 당연히 후자가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 공부할 때도 뭐 파이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하시면은 뭐 다른 언어도 이렇게 살짝 같이 곁들이시면은 학습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어렵게 학습하기인데요. 어렵게 학습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말도 느리고 약간 버벅대잖아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사가 왠지 좀 위태위태하고 내용도 슬라이드는 어딘가 뭐 깨졌어요. 이러면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중 높이는 아주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읽을 때 위아래를 거꾸로 뒤집어서 읽으면은 학습 효과가 올라갑니다. 집중력이 올라가거든요. 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사실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도 있었을 텐데요. 이 방법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 소개를 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도 어렵진 않아요. 이런 거를 누군가 이렇게 코칭해주면 참 좋을 거예요. 내가 풀 수 있는 포기하지 않을 적당한 난이도의 과제를 내주고 피드백도 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복습하기 싫어서 몸부림칠 때 복습하도록 독려도 해주고 그리고 그거 사실 안 거 아니야 확인해 볼래? 라고 확인도 해주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코칭해줄 어떤 코치나 사수가 없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까도 훨씬 많았죠. 네, 사수가 아예 없는 분도 있고요. 사수가 실무 치느라고 바빠서 나를 케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를 케어해줄 수는 있는데 이분이 코칭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유의미한 코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니어들이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배울 수 있는 또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거나 도와줄 사수가 있는 그런 환경을 기다리거나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업계에 있으면서 봤을 때 이런 좋은 환경과 좋은 사수가 있는 이런 환경은 생각보다 운이 좀 따라야 됩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어려워하고 막막했던 그 고민들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제가 위안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성장에 대한 어려움은 주니어뿐만이 아니라 시니어도 똑같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요. 도전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고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사수가 없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메타인지인데요. 자기인식이라고 하죠. 아까 제가 학습 방법들을 쭉 설명해주고 코치가 제공해주는 가치들은 사실 내가 나를 인식을 하면은 나 스스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코치나 사수가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메타인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제가 학습 방법으로 소개했던 것들도 사실은 메타인지를 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들이었습니다. 메타인지를 해서 혼자서 사수 없이 성장하는 건 분명 쉽지 않고요. 힘들어요. 잘 해나가는 것과 별개로 좀 약간 외롭거나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은 이제 해낼 수 있고요. 사수가 코치가 있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 인식을 토대로 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수가 없어서 불안하고 힘든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처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해 나가실 텐데 그래도 만약 나를 도와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함께 나눠줄 그런 코치가 필요하시다면 푸딩캠프를 찾아주십시오. 푸딩캠프는 제가 이런 주니어분들이 성장에 고민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한 저의 이제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아니요, 광고입니다. 그게 PPL.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있고요. 궁금하시거나 그러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주셔서 인사 나누어요. 감사합니다.